네, 특이적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는 0.6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재미가 없었던 이유를 보자면 코스피에서는 오늘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코스닥의 시총 1위가 다시 알테오젠으로 좀 바뀌었는데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1위를 두고 하는 이 경쟁이 과연 코스닥에 또 얼마나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것도 좀 현재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화목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오늘장 한 줄평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은요? 메마른 종목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금 자체가 너무나 메마른 상태에서 흘러간 종목장이다 보니까 종목장이 좀 짧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마른 종목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은요? 수급 부재, 재료 부재, 모든 게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멘텀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재만 가득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은 하루가 아닌가.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렇게 빠질 이유도 없는데 그쵸. 불구하고 빠졌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IS가 문제다. ISM이 문제고 ISA가 문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ISM, ISA 의미심장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은 오늘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앞에도 트로피가 빛나네요. 네, 9월의 효과 또다시 한번 되풀이되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닥 시장은 거의 4년 동안 4년 연속적으로 9월 시장이 많이 안 좋았고 또 코스피도 3년 연속으로 또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한번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이 겪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속에서 네. 시장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수치면 상가가 막 시작하기 직전에 조금 어떤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트렌드포스에서 전달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맥이 빠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뭐 공시를 통해서 아니면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어떤 공식 석상에서의 이야기 이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알게 된다? 이거는 시장에 좀 큰 여파가 생길까? 오히려 역효과 나진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뭔가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엇나간 타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검색을 좀 하면서 말씀드리냐고 제가 지금 화면 똑바로 못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일정이 좀 있었고요. 그 일정 앞두고서 사실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저번 달이었을 거면 제가 아마 이제 HBM3 관련된 내용들은 추석 전으로 아마 명절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했었는데 명절 전에 9월달 전에 약간 여러 가지 좀 소식이 들려주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제가 보고 하면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장 끝나고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녹색창에다가 삼성전자 검색하시면 삼성전자 HBM3 8단이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한 언론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적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내용인 거 보니까 같은 걸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만 쪽에서의 지금 가장 유명한 지금 언론사가 되겠고요. 일단 대만 쪽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뭐가 열리냐면 이번 주부터 해서 대만에서 세미콘 타이완이 열립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반도체 이제 컨퍼런스인데 이 자리에 삼성전자 사장과 하이닉스 사장이 같이 가거든요. 지금 역대 세미콘 타이완에 하이닉스 사장이랑 삼성전자 사장이 이 사장단급이 동시에 출전하는 점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 있고 기조연설이 아마 내일인데 내일 끝나고 나게 되면 TSMC하고도 만남을 가질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쪽은 아마 TSMC와 협력과 관련된 발표까지 있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반도체를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때마침 이제 약간 기사가 올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한 지금 원문을 보니까 요건데요. 원래 기사 내용은 HBM3 관련 내용이 아니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고요. 맞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맨 아래 HBM3 이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지금 적혀져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시대가 젖었죠. 이거 번역을 눌러보게 되면 네. 번역 뜹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요 기자, 요 마지막 문구를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다 복사 붙이기를 했던 기사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에서 HBM3E를 공급을 해왔고 이제 삼성전자가 뒤늦게 조금 늦었지만은 최근에 HBM3E를 인증을 완료했고 8단을 출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의 시리즈에 대한 인증이 신지롭게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8월 달 반도체 수출이 HBM 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번 달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9월 달에 HBM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반도체에서 HBM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돼서 다시 한 번 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의 소식은 저의 예상은 내일 일단은 올라갈지라도 크게 올라가는 건 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재료가 된 게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소식을 보고 이가면 이제 우리 이제 퀄테스트 통과했구나라고 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하이닉스가 원래 먼저 11단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기보다 삼성전자가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언론사가 먼저 좀 선 반영, 약간 먼저 선수를 쳤어요. 선수 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근데 뭔가 공식화된 건 아직은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미 2분기 컨퍼런스 콜 때 지금 전망치 잡아놨을 때 HBM3 8단을 보게 되면 4분기 때부터 이미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미 3분기 안에는 결국 인증 퀄이 나와야 된다는 가이던스가 잡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내로는 삼성전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확실한 거는 아마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공식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8단, 그다음 하이닉스는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있는 12단짜리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조금 이제 주가 모멘텀이 9월 달 말로 갈수록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뭔가 이제 퀄테스트 양치기 소녀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반도체 좀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시나요? 반도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의 시장의 하락 요인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금투세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정안을 내면서 IS에다가 편입하면서 이제 뭐 연 1억으로 하면서 이제 뭐 5년, 10년을 하겠다. 이제 기간을 5년에서 네. 10년으로 늘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비과세를 하는데 거기다가 외국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국내 주식에 어떤 악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이 해외 주식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하락 추세가 지금 현재 돌리기에는 지금 개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사라졌고 외국인과 갑자기 기관들이 물론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떤 조금 더 좋은 시장, 조금 여건에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폭제가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한 8만 전자를 가는 건 문제가 없으나 조금 더 시장의 어떤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은 좀 이 이슈를 보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시장 끝나고 나서 장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반영을 못했지만 내일은 소폭 좀 반등하지 않을까. 오늘도 한번 밀려났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시기가 좀 잘못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다리가 안 맞는 느낌. 네, 그렇죠. 일단 뭐 공식석상에서 뭐 발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락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우려 속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부재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콜 테스트는 진행 중이었고 이게 이번 3분기든 늦어도 4분기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삼성전자에서도 밝혔던 모습이고 사실 이 콜 테스트가 통과하는 HBM3 이 8단 적층이라는 게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뒤늦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HBM에 대한 호황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게 변한 게 없거든요. 다만 단순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반도체들은 다시 한번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제 너무 기대하지는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뭐 내일 좀 이 뉴스가 부각이 돼가지고 네. 내일 뭐 일제히 반도체들은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때 또 성급하게 올라타는 건 좀 많이 무리하는 행동이 좀 되겠죠. 사실 이거는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향이란 어떤 성향? 지금 한미 반도체가 낙폭과대가 지금 절반이 넘게 떨어졌으며 예. 그러면 지금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사면 되는 모습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50% 넘게 하락률이 떨어졌으면 내일 굳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올까라고 했을 때 예. 그걸 접근하는 게 조금 관망하는 자리라서 보면 될 거고 지금 저점에서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뭐 10에서 20%는 수익은 나겠지만은 이거를 내가 좀 지금이 저점이다 하고 장기적으로 뭐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자라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관망을 해도 되고 이런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트렌드포스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한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슈 한번 다뤄봤고요. 바로 이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밸류업 지수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달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나온다면 현재 코스피가 잘 못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의 상승 동력원으로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밸류업 지수가 나오기 전에 우린 이 관련주들을 좀 미리 사두는 전략, 이 전략이 9월의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통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예. 밸류업 지수 공개, 이게 그래도 뭔가 쉬워 보이는 길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합니다. 밸류업에 대해서는 네. 제가 제가 저번 달 초부터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해뒀었고 실제 제가 상한가 포트에 넣어서도 수익률이 꽤나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다 밸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달에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또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번 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자료가 되겠는데요. 네. 계절성입니다. 9월 달은 항상 미국이 안 좋았었다라는 거. 그다음 요 다음 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해에는 어땠느냐인 건데 일반적일 때보다는 9월 달에 그나마 좀 덜 약했습니다만은 그래도 9월 달과 10월 달은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과 12월 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한 해였다. 결국은 지금은 안 좋았지라도 연말에 기회가 한 번 더 왔던 게 미국장이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미국 쪽에 대한 금리 보게 되면 금리가 7월 달과 8월 달은 금리 내려갑니다. 보통 제약바이오가 7월 달과 8월 달 강세였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9월 달과 10월 달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내려갔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건 도대체 왜 9월 달과 10월 달에 이게 항상 2010년도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었느냐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때 항상 뭐가 나왔었냐면요. 그 다음 장입니다. 일정이 있는 게 9월 달 18, 19일 날 미국 FOMC가 열리고요. 항상 9월 달마다 금리 결정이 많았었고 점도표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항상 금리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마다 지수가 약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밤에 이제 IN 제조업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오늘 IN 제조업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잘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ISM 제조업 이후에 강달러가 나타나고 지금 내려가 있는 금리가 반등할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 기업들은 내일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게 되면 또 중간에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가 또 추석으로 휴장합니다. 휴장 끝나고 난 다음 날 바로 이제 우리가 개장하는 날 새벽에 FOMC 금리 결정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주 금요일 날 일본 BOJ가
은행가 또다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여기가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뭔가 국내한테는 자금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8월달 말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공개 방송할 때마다 종목 장세니까 종목으로만 보세요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미국 쪽 말고 실제 국내는 어떠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에 국내는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잔표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검은 색깔은 대선이 없었던 해이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이 미국이 대선을 했던 해인 건데 대부분 똑같이 미국처럼 9월 달에 약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항상 전통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이었다라는 거여서 이번에는 과연 이게 아니고 상관없이 올라갈 것이냐 이건데 보통 지금 거래하시는 큰 손들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하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재료가 필요하다 이건데요. 이때 그러면 과연 누가 올라갔겠느냐 이건데 전통적으로 강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상 겨울 때쯤에 이슈가 되는 고배당 종목들이 지수가 약할 때마다 9월달과 10월달에 항상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주고 있고 밸류 지수 발표가 9월달에 있을 것이다. ETF 실시는 12월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돌아가면서 그동안 은행주가 올라갔었고 증권주가 올라가다가 오늘은 보험주가 올라가고 오늘은 또 다른 종목도 올라갔는데 약간 지금 고배당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수가 약하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관 자금과 외국인 자금들은 그냥 밸류업 쪽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밸류 쪽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증시가 지금 모멘텀이 너무나 없는 상태라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선 밸류업이 더 치고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저는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밸류업에 대한 상승은 결국은 빠지는 종목에 대한 방어 역할 정도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20%, 30%의 수익을 내기 위해 잡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종목들은 방어적인 역할, 그건 인버스가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이번 주에 잘하면 한번 빠르게 턴해서 오늘부터 당장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본다면 인버스들은 결국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건데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나 고비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매수가 들어가면 종목이 안 빠지고 버티고 좀 올라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어적인 역할이 일단 9월달 초 중반 때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테마 종목을 하던 어느 종목을 하던 간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밸류업이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얘기를 8월 달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아직 없다라고 하시면 한두 종목이라도 포트에 어느 정도를 좀 가지고 있으셔야 9월 달 변동성 장세 때 방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뭔가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 해서 코스피가 한 단계 올라가는 상승의 발판이 되는 건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진짜 큰 자금 굴리셔가지고 코스피 쪽이나 밸류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변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코스닥에 계시거든요. 네. 그럼 코스닥은 밸류업 종목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쵸. 대부분 다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밸류업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코스닥 하시는 분들 전체가 다 같이 욕을 엄청 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는 사서 올랐다는 얘기인 건데 그 연기금 자금이 투입이 돼서 누군가 총대 메고 밸류업을 다 왕창 사서 주가를 올려버려서 지수가 올라가서 코스피가 이제 3천 갔습니다 하고 박치게 되면 코스닥은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은 진짜 뭐 나라에서 이제는 뭐 물려고 밸류 올릴 거니까 알아서 금융도 사세요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해는 코스닥에 있는 분들은 다 피해보고 있고 결국 수익 나는 거는 외국인, 기관, 정부 자금 거의 그냥 그쪽에서만 수익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가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 총대 메고 사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피에서 밸류업만 올라가는 시장이 한번 온다면 그때는 한번 그래도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그게 안 나온다면 네. 아마 밸류업에 대한 얘기들은 나와 놓고 실적이 나오면서 주저앉히고 세게 펼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미 고배당인 상태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세 분한테 OX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밸류업 지수 공개 전에 우리가 밸류업 관련주들을 이제 꽤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혜가 되겠다,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하는 종목들을 이 지수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좀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가람 매니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확인해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님들 생각은 어떤지 미리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 확실히 좀 생각해볼 게 있고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리 사는 건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뭐 좀 특이점이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인 건데요. 네. 요가 나는 좀 단타만 좋아하시고 빠른 매매만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까지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사서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의견 드린 거고 네. 난 좀 단타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몰려갈 때 그때 네. 단타로 보셔도 아마 밸류업에서도 단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이제 O를 들어주셨나요? 일단 이제 뭐 정부에서 강력하게 밸류업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고, 근데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당근과 채찍을 줄 텐데 결국에 이제 어떤 상장과 더불어 ETF가 상장을 하면은 이제 각 증권사가 이제 뭐 헬스케어를 상장하듯이 미래에셋, 삼성, 증권사별로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증권사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제 왜냐하면 밸류업 관련 모든 종목을 다 편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픽할 텐데 그 픽하는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아까 배당이라든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진다면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 이제 당근책이 아직은 제대로 제시가 덜 돼 있고 네. 앞으로 더 이제 정부도 아마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비과세 금투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3,000포인트 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거 아니어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고 다양한 섹터에서 나오고요. 자, 이번에 발표안을 좀 보면은 다양한 섹터에서 이제 좀 밸런스 맞게 좀 종목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김은태 매니저님은 어디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당연히 지주사라든지 금융권 아니면 또 보험주들 이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하고는 저하고 성향이 좀 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길게 끌고 가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투자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쪽으로서 나는 좀 안정감 있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도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매수해봐도 되는데 지금은 금융권들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매수하는 자리도 보지만 보험주로 한번 새롭게 한번 보면 어떨까? 특히나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내려온 것도 지난 시장에서도 한번 급락 나왔을 때도 요 삼성생명도 내려봤자 14%밖에 내려온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을 넘어갔어요. 다른 종목도 다 못 넘어갔을 때 이제 막 밸류업 관련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11만 원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11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은태 매니저님 딱 고른다면은 삼성생명이 가장 좀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한번 압축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좀 어디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저는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여를 세게 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스켓 올라가는 거 말고 바스켓이 없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은데 제가 지난달에 세상에다가 편입한 적이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저는 지금 들어서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를 좀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편입하고 난 다음에 저가 잡아놓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올라가서 오늘은 또 심지어 고가까지 넘겼습니다. 고가를 넘겼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자사주 내역이 중요한데 하루에 20만 주씩 신청을 하고 있고 내일도 신청을 해서 내일도 20만 주를 회사가 살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회사의 거래량이 얼마냐면 자사주만 하루에 들어가는 게 20만 주인데 이 미래에셋 증권의 하루 거래량은 56만 주예요. 절반가량이 자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관여가 엄청 센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관리 누가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증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여도가 센 종목들은 주가가 잘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지수에 따라서 약해지면 밸류도 빠지기 때문에 저처럼 뭔가 밸류 관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관여도가 높은 종목으로 편입하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미래에셋 증권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월봉보나 주봉보나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월봉 보게 되면 이제서야 턴에서 올라오는 가격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에서는 신한지주가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새롭게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는데 네. 아마 발표가 나오게 되면 신한지주도 미래에셋 증권만큼의 굉장히 센 관여가 들어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서 신한지주 정도는 좀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과 신한지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음에 하든지요. 저는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서는 일단 CJ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조 6천억이 그러니까 3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밸류를 북밸류를 하고 뭐 PER, PBR을 봤을 때도 엄청나게 저평가되고 현재 이제 이재현 뭐 가가 40% 정도 들고 있고 자사주를 7%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14% 정도 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올리브영 뭐 상장이 있거나 근데 지금 현재 올리브영을 상장을 안 하고 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상속 관련해서 그냥 CJ랑 합병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CJ CGV라든가 CJ ENM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CJ 대한통운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CJ를 가장 높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기업은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행이 지금 현재 재정기획부가 68% 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이 5% 정도 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배당 수익의 9%에서 10%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정부의 산하의 재정부 산하의 회사이기도 하고 기업은행이 지금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다. 실적도 기본적으로 3조대, 2, 3조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비했을 때 다른 은행이 30조인데 지금 현재 10조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업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또 이제 배당 수익이든지 그 외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하기 가능한 주식이 기업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와 기업은행 얘기해 주셨고 아까 이거 종목 얘기해 주시기 전에 조기준 매니저님 뭐라고 해주신 건가요? 시장 뭐 정보에 대해서 하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밸류업과 관련해서요? 밸류업 말고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수출입 실적이라든가 이제 8월달 실적까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빠졌는데 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7월달 실적은 나왔고 이제 8월달 실적이 나왔다는 거 3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2달치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적이 지금 현재 보신다 그러면 이제 38억 불 정도 무역 흑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1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고 그다음에 10개월 작년 6월부터 15개월 무역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PPT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혹시 화장품과 연결돼서 이야기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따가 화장품 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들이 전반적으로 종목을 다 주셨는데 미래에셋증권, 뭐 신한지주, CJ, 뭐 지주사, 금융사 이렇게 좀 얘기를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이번에 좀 다양한 섹터를 넣을 수 있다. 포트에 좀 밸런스 맞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현대차 이야기도 아무도 안 해주셨고요. SK텔레콤도 있고 뭐 이제 필수 소비재로 가서 뭐 KTNG 같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하게 보는 전략은 별로라고 보십니까? 워낙에 금융주가 좋다 보니 금융이 이쪽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궁금한데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주들은 실제로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이익단 자체가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주환원율 자체가 자꾸 올릴 수 있는 재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잘 좋은 거고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손익환실, 그러니까 그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지금 법 개정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보험주들은 뭔가 지금 그러니까 보험주 환불했을 때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개정이 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주전환책이 아직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끝나야 아마 보험주들은 진짜로 한 번씩 주전환책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 현대차 쪽은 제가 왜 말씀 안 드렸냐면 현대차는 제가 들고 있다가 저 멤버들 다 팔고 나왔다라고 공개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도 지금 약간 가정했던 환율과 지금 환율 차이가 약간 차이가 난 상태에서 판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전환책도 결국은 이렇게 뭔가 주주 환원율을 더 올릴 수 있고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실제로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 누군가 사서 올라가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좋게는 봅니다만 현대차를 보실 거면 현대차보다 현대차 이웃비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주전환도 본주보다는 우선주의 할인율을 없애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는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거 이외에는 저는 그냥 금융사 쪽 아니면 지금 뭐 KT 엔지나 이런 뭔가 정부가 연관성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더 넓게 보는 것들. 밸류업 지수에서. 일단은 뭐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왜 이제가 빠지냐면은 이제 자동차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 그러니까 4% 정도 엮여 있군요, 줄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얘기가. 8월 달이 이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환율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차원인데 뭐 자동차가 솔직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밸류를 봤을 때 지금 뭐 GM이라든가 뭐 이런 토요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 외에 이제 기타 자동차 업체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싼 건 맞는데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제 현대그룹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수 이슈도 있고 그쵸, 지금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중요한 건 현대차가 비싸게 되면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오래 갈 거 걸릴 것 같지는 않는 상황에서 결코 현대그룹주들이 이제 뭐 더 올라가기를 뭐 원하는 대주주가 있을 텐데 현재의 현대그룹 내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뭐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별로입니까? 네. 역시 가던 쪽이 네. 그냥 차라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자체에서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의 틀 안에서만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서 이제 현대차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현대차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업황 자체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밸류업과 전기차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제 수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증권이라든지 보험 아니면 뭐 금융주 이런 쪽에 대해서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받는 게 또 증권 이제 은행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남아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들어서 보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자동차 화재 보험들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보험 종목들도 지금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밸류업 지수 공개와 관련된 특이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화장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가요, 이제 연수출 1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일부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수출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시장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수출 데이터에서 화장품만큼 강한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님. 화장품도 좋은데 이제 다른 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과연 이제 3분기 시작하는 7월과 8월 달 휴가 시즌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요인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견조하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고 화장품 관련해서 뭐 저는
가장 좋게 봤던 게 이제 실리콘 2였고요. 뭐 그쵸.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뭐 그게 뭐 그 전에 재작년부터 3,000원대부터 얘기했던 주식인데 결국에는 스타일 코리안닷컴으로 해서 역직구로 해서 한국의 K뷰티를 알리고 있는 회사가 실리콘 2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밀렸다가 4만 원대 안착을 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뭐 30-40%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도 추가 상승이 나와 있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 그다음 미용 관련주들과 더불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보톡스뿐만 아니라 그쵸.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주사를 맞으려고 오는 외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쥬란 힐러를 맡고 있는 제가 그러니까 명동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장지 엠부싱처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많은 리쥬란 힐러를 맡고 온 그러니까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겠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미용 관광을 많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는 뭐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뭐 수출 지표라든지 그런 거 혹시 뭐 보여주실 건 따로 없으십니까? 네, 지표 한번 PPT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8월 달에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한번 더 PPT를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570억 불대, 그러니까 500억 불 후반대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보다 지금 이제 3분기가 차트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고 보면은 500억 달 후반. 근데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38억 불 정도 흑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11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15개월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무역 흑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보면은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 다음 PPT를 보면 이제 전년 대비 증가압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출 수입 보시면은 이제 13% 정도 이제 그 다음에 11%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입은 6%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이제 8월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36억 불, 그 다음에 8월 달에 38억 불 무역 흑자 나왔고요. 6월 달에가 제일 컸죠. 83억 불 정도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품목을 보면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지금 플러스 품목별 수출인데 이제 컴퓨터, 선박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가 그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거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SSD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SD가 이제 반도체랑 같이 포함되면 될 것 같고 15개 품목 중에 주변에 SSD 다 활용해 그 다음 바이오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치를 하나 보시면 조금 이제 570억 불 중에 여기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이제 110억 불, 118억 불 있고요. 디스플레이 18억 불.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플러스가 된 게 무선통신 50%, 컴퓨터가 183% 늘었고요. 자동차는 4.3%.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일반 기계도 그렇고 선박은 80% 늘어났습니다. 28억 불.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45억 불. 그다음 바이오 헬스케어 12억 불인데 39%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증가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전, 섬유, 철강,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램 가격 아까 얘기한 대로 디램 가격이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가장 얼마만큼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가 1월 달부터 1분기부터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가 4.9불대에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2023년보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디램 가격은 2.1불에서 2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8불대에서 2불대로 디램 가격이 가장 그 최근에 이제 감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면서 2불대로 이제 디램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유지됐고 2분기도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다다음 달에 나올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미리워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출입과 랜드와 디램 가격까지 좀 살펴봤는데 저희 이번 주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다 보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봤을 때 화장품 섹터가 7월, 8월 두 달간은 좀 이제 그 전달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잘 모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부터는 좀 달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관광 또 수요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여주면 바이오헬스 실적이 8월 달도 좋았고 7월 달도 그쵸? 좋았다라고 하면 해외 수출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가장으로 이제
실리콘2가 좋다라는 거는 거기가 이제 자기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그쵸, 제품을 갖다가 해외에다 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주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600억을 들여서 이제 네. 미국에다가 이제 어떤 판매망을 구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남미 시장 진출과 더불어 또 이제 인도 시장 진출 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척하지 않은 시장이 널려 있고 또 중점적으로 미국 시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경 산업이라든가 그 외 여러 기업들과 이제 미국 관련해서 진출 관련 화장품 진출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끌고 가면서 코스맥스 한국 콜마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님 최근에 원달러 환율 좀 움직이는 걸 본다면 여기가 그래도 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일 때가 버는 돈이 더 많잖아요. 지금같이 원화 강세 위주로 좀 갈 때에는 화장품주의 리스크도 걱정을 좀 해야 됩니까? 근데 화장품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화장품이나 뭐 향수라든가 이런 예. 거 뭐 봤을 때 화장품 비중이 제가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제조업체, 그러니까 핸드폰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제조 원가 했을 때 뭐 몇백만 원을 파는데 뭐 5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원가율이.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게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명품일수록 더 비싸지만은 화장품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원가율이 낮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장품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냉장 보관 화장품도 있지만은 그 외에 기본은 1년, 2년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고 이게 이제 상하지가 않아요. 네. 신품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10%대에서 뭐 20%까지 움직이더라도 화장품의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좀 이 환율과 관련된 흐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우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화장품주의 리스크는 따로 없다고 보십니까? 리스크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리스크. 실적에 대한 리스크? 네. 뭔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화장품에 대한 실적 추이가 굉장히 나왔던 게 뭐냐면 여름철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적자 전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사그러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면 좋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화장품에 대한 중기 브랜드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 거의 7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많았지만 지금에서는 미국향이라든지 또는 일본 또는 중남미 쪽으로 대한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잣대를 중국 쪽에다만 기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제는 다른 방향에 대한 해외 유럽이란 미국 쪽에다가 수출에 대한 입지를 맞춰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만 낮춰놓는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원료 공급하는 생산하는 업체, 원료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ODM, OEM 방식하고 있는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게 어차피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을 거 보여주고 네. 원료 공급하는 업체면은 현대바이오랜드 이런 종목이고 아예 뭐 색조 화장품 이런 데 보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유통 물량이 적고 있는 뭐 삐아라든지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화장품주 좀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도 관련해서요? 화장품도 아직 한 번의 상승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람 말고 그냥 제 모니터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소비거든요. 미국의 소비, 최대의 소비 시즌은 여름이었지만 하반기에 더 큰 게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두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11월 29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비행기로 실어 나가지 않는 이상 배로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번 달부터 이미 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추기 위한 물량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 요번 달까지가 아마 화장품 종목들의 수출 데이터가 미국향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향 수출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은 3분기는 조금 실적이 쉬어갈지라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생기는 구간이라서 화장품 전문들은 결국 하단은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동향까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실링코트가 있다면은 홍콩 쪽을 보게 되면 예스아시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의 재무제표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상반기 재무제표 봤을 때 미국 쪽으로의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왔고 유럽 쪽에 대한 성장 잘 나오거든요. 이 지금 예스아시아라는 기업도 실리콘처럼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화장품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 위치 보게 되면 예스아시아 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로 뜨네요.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콩판 한국의 그러니까 실리콘투인데 홍콩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지금 미국 쪽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라서 결국 이러한 흐름을 국내에 있는 실리콘투나 다른 기업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 향에 대한 지금 좋은 자료가 쌓여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미국 시장 자체가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결국 중국보다는 미국 향 쪽에서 뭐 한국콜머나 실리콘투나 이런 뭐 코스메가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고점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보게 되면 코스메가 코리아는 고점까지 다 올라왔고요. 한국콜머나 더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거 실리콘투가 좀 더 올라가서 이제 과연 시총 3조로 넘어가 줄 것이냐 그게 좀 남아있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면 이제 바로 종목 압축 한번 해주시죠. 실리콘투입니까? 저는 두 개 보고 있는데 실리콘투가 결국 대장이 한 번 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이거 외에도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지만 결국 실리콘투가 더 치고 올라가주게 되면 다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자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수출 데이터가 미국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API라는 기업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끝에가 요 다음 장입니다. 요 다음 장 보게 되면 지금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저번에 6월달 거 못 넘어갔는데요. APR은 6월달 고점은 넘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넘어간 게 아니고 수출 데이터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매출이 나갈 수가 있다. 그게 언제? 4분기가 될 거라서 결국 4분기가 최대 매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아직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보게 되면 뷰티 디바이스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토너 부분에서도 매직큐브가 1등이거든요. 요거 봤을 때는 결국 이제 API도 주가가 지금 다 밀려 있는데 다시 반등을 좀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충분히 30만 원대 그 위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AP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과 실리콘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압축하면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실리콘2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뭐 조기준 대표님 실리콘2니까 근데 이제 종목을 이제 그러면 추가적으로 파마 리서치, 리쥬란 힐러, 그다음 곤주란 뭐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해년마다 영업이익이 30%씩 늘습니다. 작년에 900억인데 올해 1,200억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상승세기 나오는데 1,000억대를 오늘 이제 올해 1,000억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나올 거고 20만 원 찍을 것 같다. 지금 이제 1조 8천억인데 2조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으로 해서 파마 리서치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종군당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왜 종군당이냐 라고 하는데 종군당 바이오도 이제 이게 이제 뭐 CDMO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CDMO를 하고 있고 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락토핏 유산균 관련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보톡스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은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원천이 있는 보톡스를 가지고 이제 3상을 하면서 식약처에다가 그러니까 수출 허가를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흑자가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 흑자 나오면서 이제 80억대 흑자가 나오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 탈피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조정 시 한번 사볼 수 있는 주식이 이제 종군당 바이오다. 보톡스 관련 주로 해서 새롭게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시총이 지금 1,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군당이라든가 이제 뭐 1조대가 넘어가는데 종군당 바이오가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넘어섰는데 혹시 3만 원 미뤄지면 종군당 바이오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저도 실리코트를 처음에 갖고 왔는데 실리코트 말고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에서 화장품 원료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제조를 납품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자리가 끝날 자리라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한국 다른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뭐 VT라든지 그 전에서 뭐 실리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뒤늦게 따라서 올라갔던 게 한국 화장품 제조거든요. 맞아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다른 종목들 못 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신탄을 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10만 원까지는 찍어놓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STO, 이 조각 투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조각 투자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 좀 테마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이것도 좀 테마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적인 테마로서 접근하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자금력들이 워낙에 보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수급이 별로 안 쌓였었던 그만큼 낙폭이 컸던 종목이라든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거나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종목들이 오늘 강한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뭐 핑거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흐름으로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에 대해서 유통 물량이 적거나 어느 정도 가벼운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TO에 대한 토큰 증권이 지난 5월이었죠. 지난 5월에 이제 21대 법안에서 이제 무산이 되고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안이 내주에 다시 한번 법안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9월 중순에 개정안에 대표 발의를 한다라고 언급하다 보니까는 그 와중에서도 오늘 시장이 눌림목에서 얼마나 갈 게 없으면 이 정도까지 갔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는데 저는 이게 테마성으로 보되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또 굉장히 있다라고도 보여주는 게 이게 테마에 대한 군집성이 또 생기면은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을 때 이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서울 옥션 뭐 이런 K 옥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동반 상승했고요. 그 외쪽으로서에 대한 종목들도 같이 FSN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목들이 하나 두 개씩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가 다시 한번 군집성을 발생하면서 또 다시 테마가 또 한번 이제 일정 부분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데 일단은 9월 중순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는 법안 이제 대표 발의가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개정안이 어떻게 정도 안정적 있게 우리 고객들에 대한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로 잘 지켜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또 제도화되는 그 필요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는 우리 증권시장하고도 동일하게 또 제도가 들어가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2의 코인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또 고위험 자산으로 또 평가받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사기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STO도 그런 식으로 또 흐지부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개정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세부적인 제도권이 들어가느냐, 이 증권시장하고 얼마만큼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고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유사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개정안이 나왔을 때 투자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네.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투자 아이디어 넓혀 보면은 STO를 하면은 이게 이제 증권사들의 캐시카우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증권사를 좀 투자 아이디어로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또 이제 밸류업 이야기를 했을 때도 증권사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두 개 좀 엮어서 본다면 증권사도 좋은 투자 대안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STO의 토큰 증권이 강하게 올라갈 때 증권사들도 같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은 어차피 투자에 대한 목적 자체를 이제 증권사에 또 같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본다라고 하는 증권 종목들도 굉장히 보는데 하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까지 보기에는 너무 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섹터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요새 테마주들이 워낙에 잘 나오고 또 테마주가 한 번 형성하면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번 주 화요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금요일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STO 좀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 장에 이제 테마가 강한 이유가 시장이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요. 좋았으면은 뭐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부각이 안 될 텐데 테마주가 강한 이유는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 STO라든가 토큰이라든가 뭐 NFT라든지 여러 종목이 나왔을 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나 SM은 이제 효성그룹 주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다 싶은데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뭐 머니터리가 3,700억이나 되는데 이거 뭐 1조를 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조각 투자라든가 뭐 코인 이런 투자를 본인이 스스로 할 생각이 있다.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아직까지도 전 먼 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투자냐 투기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투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투자해서 이제 그림을 조각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싼 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분할해서 이제 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일 텐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팔 때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네.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림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을 살 때 집을 살 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다른 동산이라든가 웬만한 거를 이렇게 이제 조각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이거는 그냥 짧은 테마로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일정이 좀 더 명확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뭐 여기에 대한 협의 관련된 내용은 내일 국회 일정이 한 가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넘어가고 실제로 이제 제도화 될 것이냐 그거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그때 좀 더 다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짧은 테마로 접근을 해보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좀 더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봐야 될 거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대장이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여기 지금 결국 조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기에서도 필요한데 그 계좌기에서 간소화시켜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가상 계좌가 되거든요. 그 가상 계좌에서 수익을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좀 커져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에서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헥토 파이낸셜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압축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그 SM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효성그룹주 조현준 대주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다면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뭐 토큰 관련, 뭐 STO 관련은 보면은 저는 그 중에 뭐 NC 소프트랑 게임주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카카오 게임하고 NC 소프트 두 종목을 저점에서 한 번씩 조금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카카오 게임도 올해 새로 나올 게임과 더불어 내년에도 계속까지 론칭을 하고 있고 NC도 이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순환매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가장 소외됐는데 그 소외된 대표적인 게 이제 NC 소프트와 카카오 게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물려도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PBR 개념으로 봤을 때도 자본금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게임사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하나투자증권 쪽에 내가 좀 그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TO도 같이 맞물려 있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또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같이 또 올라가는 게 하나투자증권이고 STO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 같이 또 올라가는 게 하나투자증권인데 오늘 또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시간에서 오늘 상한가에 또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면서 내일 시장이 강할 거로 보이는데 사실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전날 어제 장전에 나왔던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 맞아요. 부각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하루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이 내일도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특이점 마무리 해보면서 매니저님들 또 무료 방송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도 종목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원래 종목 얘기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주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잘게 설명드리면은 시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슈화가 될 것 같은 반도체 관련해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더 이후에 대한 후속 얘기까지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다를 하고 있는 SOS 랩이 또 시간으로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궁금하다면 10시 10분에 조기 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네, 저도 이번 9월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부재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말고도 다른 업종을 또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월 수익률 대결 종합 1위를 기록한 김용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특별한 탑5로 진행됩니다. 지금 넘어가시죠.